우리 결혼 10주년이 되던 해, 강민수는 나를 배신했다. 그는 내게 그의 내연녀와 그녀의 두 아이를 데려와 그들이 불쌍하다고,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딸 수아가 강민수의 옷자락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애원했을 때도 그는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그와 다투지 않았다. 대신 이혼했고 수아를 데리고 나왔다. 수아가 새 가족에서 상처받을까 걱정되어 나는 재혼하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나 수아는 자신의 배우자를 만났고 나에게 사랑스럽고 귀여운 손녀를 안겨주었다. 나는 손녀를 돌보며 평화롭고 단순한 나날을 보냈다. 어느덧 내 인생은 조용하지만 충만한 행복으로 가득 찼다. 내 60번째 생일이 다가왔을 때 수아와 그녀의 남편은 일이 바쁘다며 그날 함께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손녀는 갑작스러운 과로 수업이 생겼다고 했다. 그들은 내 생일을 다음 날 축하하자고 약속했다. 그날 밤 나는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다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되었다. 호텔의 화려한 개인 식당에서 찍힌 영상이었다. 거기에는 내 딸 수아, 그녀의 남편, 그리고 강민수가 있었다. 그들 옆에는 강민수가 한때 우리 대신 선택했던 두 아이가 함께 있었다. 6명이 한 케이크 주위를 둘러싸고 생일 축하합니다를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수아가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엄마. 수아는 내 60번째 생일이 특별해야 한다며 큰 잔치를 준비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나는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수아는 그동안 내가 그녀를 위해 해준 모든 것을 생각하며 이번에는 자신이 보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나는 깊이 감동했다. 나는 홀로 그녀를 키우며 그녀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봤고 결혼하고 손녀를 낳는 모습을 보았다. 사위인 정우는 좋은 사람이었다. 살을 깊고 예에 바르며 나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주었다. 손나 예린이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항상 부드럽고 귀여운 목소리로 할머니라고 부르며 나를 웃게 했다. 나는 행복했다. 강민수의 배신으로 인한 고통은 세월이 지나며 조금씩 희미해졌다. 그래서 수아가 내 생일을 위해 큰 잔치를 준비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진심으로 감동했고 기대하기 시작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따뜻함과 웃음소리를 갈망한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족의 온기가 삶의 기대를 준다. 드디어 생일날이 되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단정히 차려입고 예린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수아와 정우는 내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먹고 출근했다. 수아는 오전 업무를 빨리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생일 파티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나는 기다렸다. 집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고 시계를 계속 확인했다. 하지만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수아는 돌아오지 않았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하던 찰나 전화가 울렸다. 엄마,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정우도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오늘 생일을 축하하지 못할 것 같아요. 수아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나는 실망감을 느꼈지만 그들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괜찮아. 일 먼저 해. 너희 일에 집중해. 내가 예린이 학교 데리러 갈게. 아, 엄마. 내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수아가 갑자기 말을 끊었다. 생일인데 엄마가 뛰어다니시면 안 되죠. 제 친구 중 한 명이 학교 근처를 지나가니까 예린이를 데려다 줄 거예요. 엄마는 그냥 집에서 쉬세요. 수아가 얼마나 바쁜지, 그리고 예린이가 아직 어린 걸 생각하며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래도 내가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너희도 바쁜데 예린이가 아직 어리잖아. 회사에서 신경 쓰일까 봐 걱정돼. 내 말에 수아는 당황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괜찮다니까요. 친구가 이미 가고 있어요. 엄마는 신경 쓰지 말고 집에서 쉬세요. 저 회에 들어가야 해서 이만 끊을게요. 수아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수아가 요즘 얼마나 바쁜지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최근에 살이 빠진 것도 눈에 띄었다. 안쓰러운 마음에 나는 부엌으로 가서 수아와 정우를 위한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기로 했다. 그들이 긴 하루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말이다. 저녁이 준비되고 집안이 반짝반짝 깨끗해졌을 때
나는 할 일이 없어 소파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다. 요즘 나는 짧은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 몇 개의 영상을 스크롤하며 보다가 흥미로운 것이 없어서 앱을 종료하려는 순간 내 손가락이 우연히 근처의 다른 섹션을 눌렀다. 그리고 거기 첫 번째 썸네일에서 나는 그녀를 단번에 알아보았다. 뒷모습만 봐도 내 딸 수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상은 불과 30분 전에 올라온 것이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클릭했다. 화면 속 장소는 호텔의 개인 식당이었다. 수아는 테이블 옆에 서 있었고 정우는 예린이의 손을 잡고 그녀 옆에 서 있었다. 셋 모두 미소를 짓고 있었다. 수아가 고개를 살짝 돌리자 카메라는 옆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그때 나는 그를 보았다. 만약 내 인생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주저없이 그의 이름을 말할 것이다. 그 사람이었다. 우리는 젊었을 때 사랑에 빠졌다. 나는 우리가 평생 행복하게 함께할 줄 알았다. 하지만 결혼 10주년이 되던 해 그의 첫사랑의 남편이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미망인이 되었고 어린 두 아이가 남겨졌다. 처음에 민수는 몰래 그녀를 도왔다. 나 몰래 돈을 보내주곤 했다.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끔찍한 싸움을 벌였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그는 나를 무정하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그녀의 두 아이를 품에 안고 내 앞에 섰다. 이혼 서류를 들고서 말이다. 다윗이랑 수진이는 아직 너무 어리잖아. 그가 말했다. 아버지가 필요해. 그는 그녀와 함께하기 위해 그녀의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되기 위해 나를 떠났다. 그날 우리 딸 수아는 그의 다리에 매달려 울부짖으며 애원했다. 가지 말라고, 우리를 떠나지 말라고. 하지만 민수는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아무런 미련도 없이 떠났다. 나는 애원하지 않았다. 대신 이혼 합의금으로 그가 가진 것의 절반 이상을 받아냈고 수아를 데리고 떠났다. 나는 그녀의 성을 내 성씨인 강으로 바꿨다. 혹시라도 새아버지가 그녀를 학대할까 봐 재혼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내 모든 것을 바쳐 그녀를 키웠다. 그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대학을 졸업하고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고 그리고 예린이를 낳는 모습을 봤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민수는 단 한 번도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았다. 내가 들은 소문으로는 그는 그녀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았고 대신 그녀의 아들과 딸을 자신의 자식처럼 키우는데 모든 것을 쏟았다고 했다. 수아는 한때 나에게 민수를 얼마나 증오하는지 말하곤 했다. 나처럼 그를 미워한다고 했다. 나는 그녀를 믿었다. 그녀가 우리의 이혼으로 인한 고통을 기억할 만큼 충분히 컸기에 그녀가 그들과 거리를 두고 살 것이라 믿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독이었는지 알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내 뒤에서 몰래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영상 속에서 그들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이야기하고 웃으며 수아의 눈에는 원망의 흔적조차 없었다. 그리고 수아가 노래를 시작했다. 생일 축하합니다. 정우는 박수를 쳤고 예린이는 작은 손으로 리듬을 맞추며 따라갔다. 민수가 우리 대신 선택했던 그 아이들, 다윗과 수진 역시 그들과 함께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마치 궁정의 여왕처럼 둘러싸여 있던 사람은 바로 그녀였다. 민수의 첫사랑. 그녀는 여전히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손쉽게 우아함을 뽐내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지며 축하받고 있었다. 여전히 공주처럼 살고 있었다. 나는 거에 잊고 있었다. 그녀와 내가 같은 날 태어났다는 사실을. 하지만 가장 잔인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을 바쳐 키운 딸이 노래가 끝난 후 그녀에게 다가가 팔을 감싸 안으며 부드럽고 애정 어린 미소로 속삭였다는 것이다. 생일 축하해요, 엄마. 내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고 바닥에 부딪히며 깨졌다. 하지만 영상은 계속 재생되고 있었다. 가슴이 답답해지며 둔한 고통이 밀려왔다. 단순히 아픔 때문만이 아니라 믿을 수 없어서였다. 나는 설명을 찾고 싶었다.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수아,
내 수아. 어린 시절부터 나에게 매달리며 자랐던 딸, 그녀는 아버지의 잔인함을 직접 목격했었다. 그녀는 캐서린이 순진한 피해자인 척하며 미안해요 라고 속삭이면서도 내 집에 들어와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 낸 모습을 보았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녀를 엄마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소파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날카롭고 매캐한 탄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스토브 위에 음식을 올려둔 것을 잊고 있었다. 부엌으로 달려가 불부터 껐다.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정신이 팔린 나머지 냄비를 맨손으로 잡았다. 뜨거운 금속이 내 손가락을 찢었고 피부 위로 선명한 빨간 화상이 남았다. 차가운 물에 손을 대려고 하던 찰나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배달원이 서 있었다. 내가 주문했던 케이크를 들고서 내가 직접 주문한 작은 케이크였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센터멘탈해진다. 수아의 전화 이후 나는 온라인으로 작은 케이크를 주문했다. 아무도 나와 함께 내 생일을 축하하지 않을 거라면 혼자라도 축하하고 싶었다. 나는 케이크를 커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총 몇 개를 꽂았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소원을 빌었다. 원래는 이미 소원을 정해두었었다. 수아가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정우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그리고 내 소중한 에린이가 건강하고 밝게 자라기를 바랐다. 하지만 지금 눈을 감는 순간 내 머릿속에 떠오른 건 수아가 내게 거짓말을 하던 모습이었다. 늦게까지 일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우와 에린이와 함께 캐서린의 생일을 축하하던 모습. 그 영상이 다시 떠올랐다. 캐서린이 그들 사이에 둘러싸여 사랑을 받고 진짜 가족의 따뜻함 속에서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나는 혼자 조용한 집에서 마치 바보처럼 농담처럼 앉아 있었다. 내 살과 피, 내가 품고 사랑하며 모든 것을 희생했던 사람이 나를 가장 깊이 베는 칼이 되어버렸다. 너무 아팠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 새로운 소원을 빌었다. 남은 시간 동안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기를. 행복해져야 한다. 진심으로 행복해져야 한다. 수십 년 동안 나의 모든 소원은 수아와 그녀의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 단 한 번도 나를 위한 소원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 뒤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케이크 한 조각을 베어 물었다. 너무 달았다. 속이 메스꺼울 정도로 지나치게 달았다. 억지로 한 입 더 삼키고는 케이크를 옆으로 밀어두었다. 시간을 확인하니 이미 밤 11시가 넘었다. 평소 같았으면 집안일을 마무리하고 에린이를 재운 뒤 나도 잠자리에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은 잠들 수 없었다. 현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수아가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현관을 지나 거실에 앉아있는 나를 보자마자 그녀는 멈춰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그 뒤로 정우와 에린이가 뒤따라 들어왔다. 저녁 연애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고 있던 그들 역시 나를 보자마자 조용해졌다. 에린이는 여느 때처럼 연기를 시작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순진한 눈을 깜빡이며 두 팔을 내밀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안아주세요. 그녀는 나에게 달려와 늘 그래왔듯 내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줄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를 안아들지 않았다. 에린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한때 수아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녀에게도 내 모든 마음과 정성을 쏟아부었다. 정우는 부모가 없었고 수아와 정우는 둘 다 바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이 도시에서의 삶은 비쌌다. 그래서 나는 에린이를 돌보며 수아와 정우가 걱정 없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하지만 이 작은 아이조차 그녀의 엄마처럼 나를 배신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수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가오며 피곤한 척 어깨를 가장되게 돌렸다. 오늘 일 정말 힘들었어, 엄마. 하지만 걱정 마세요. 내일 제대로 생일 축하해 드릴게요. 그녀의 시선이 커피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케이크에 멈췄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물었다. 엄마, 이거 엄마가 직접 사신 거예요?
아마도 케이크가 너무 작아서였을까? 아니면 캐서린을 위해 준비된 그 커다란 케이크와 비교해서였을까? 그녀의 눈에 죄책감이 더 깊어졌다. 이제 더는 이 가식을 이어갈 필요가 없었다. 나는 직접 물었다. 수아, 오늘 어디 갔다 왔니? 그녀는 몸을 굳히며 나를 바라보았다. 답을 찾으려는 듯 시선을 이리저리 움직였지만 결국 모르는 척하기로 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당연히 회사에 있었죠. 그녀는 정우와 에린이를 힐끔 보며 도움을 구했다. 정우는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정말 정신없었어요.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허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에린이는 아빠를 따라 하려는 듯 머리를 세게 흔들며 말했다. 할머니, 우리 오늘 케이크 안 먹었어요. 안 먹었다니까요. 그녀의 작은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잘 못한다. 말을 하면 할수록 거짓말이 들통나기 쉬웠다. 수아는 에린이의 입을 막으려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에린이가 제 사무실에서 너무 지루해서 작은 케이크를 하나 사줬어요. 그게 다요. 그 거짓말은 너무도 초라했다. 실망감이 가슴 깊이 돌덩이처럼 내려앉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찾아 테이블 위에 던졌다. 수아는 얼어붙었다. 입술을 달싹이며 변명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한숨을 내쉬며 내 옆 소파에 주저앉았다. 모든 가식이 무너져 내렸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에는 도전적인 기운이 담겨 있었다. 엄마, 벌써 몇 년이나 지났잖아요. 엄마가 아빠를 미워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분은 제 아빠예요. 엄마를 위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아빠와 거리를 두고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이제 충분하지 않아요. 엄마도 나이가 들었잖아요. 애 아직도 그걸 못 놔요. 그리고 설령 엄마가 못 놓더라도 저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매년 엄마 생일이면 제가 빠진 적 있었나요? 캐서린 생일이 엄마 생일이랑 같은 날인 거 아시잖아요. 그녀는 말로는 하지 않지만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길 바란다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뭐가 그렇게 다르죠? 우리는 다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녀 생일 먼저 축하하고 엄마 생일은 내일 축하하면 되잖아요. 엄마, 이제 철 좀 드세요. 저랑 정우는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빠랑 시간을 보내는 게 더 편해요. 그런데 엄마는 왜 이렇게 구는 거예요? 한 번만 제 입장도 생각해 보시면 안 돼요. 그녀의 불평은 이미 얼어붙은 내 가슴에 차가운 얼음처럼 박혔다. 나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며 물었다. 그러니까 내가 아빠와 다시 가까워지는 걸 내가 방해했다고 생각하는 거니? 수아는 눈을 피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그녀는 민수를 전혀 닮지 않았다. 오히려 내 모습을 닮았다. 아마도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혼 후 민수는 아버지로서의 모든 사랑을 캐서린의 아이들에게 쏟아부었다. 특히 수진에게. 처음 내가 수진을 만났을 때 그녀는 6살이었다. 그때도 그녀는 캐서린과 똑 닮았다. 그래서 민수는 그녀를 그렇게 사랑했다. 그때 수아는 내 품에서 울며 말했다. 엄마, 애 아빠는 저를 원하지 않아요. 내 다른 사람의 아빠가 되고 싶어 하죠. 아빠는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녀를 꼭 껴안았다. 그녀의 작은 몸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 내 아이가 이렇게 무정한 아버지를 두다니. 하지만 지금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며 깨달았다. 웃기는 건 나였다. 수아, 내 말투가 변한 것을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오히려 평소처럼 내 팔에 매달리며 투정을 부렸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빠도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제 몸속에는 아빠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이제는 그 미움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캐서린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때 아빠를 데려간 건 그녀의 동생들이 아빠 없이 자라는 걸 걱정해서였대요. 그런데 엄마, 그녀가 저한테 사과했어요.
심지어 저한테 선물도 사주고 친딸처럼 대해줘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오래된 일을 계속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냥 다 잊고 넘어가면 안 돼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목구멍에서 치밀어 오르는 쓴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찰스,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녀를 버린 아버지. 그녀는 수많은 밤을 내 품에서 울며 애 아빠가 자신을 원하지 않는지, 애 다른 사람의 아빠가 되고 싶어 하는지 물었다. 그리고 캐서린, 단지 몇 개의 선물을 사줬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을 파괴한 그녀를 이렇게 쉽게 용서하다니. 나는 팔을 그녀에게서 확 빼냈다. 수아, 내 눈에는 내가 찰스와 캐서린을 용서하지 않는 게 그저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거니.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에는 단호한 표정이 가득했다. 네, 맞아요. 저는 그때 어린애였잖아요. 그때 느꼈던 화는 이제 다 사라졌어요. 이제 눈을 감으면 기억나는 건 행복했던 순간들 뿐이에요. 어렸을 때 아빠가 얼마나 잘해줬는지요. 엄마, 저는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길 바래요. 그걸 이해 못하세요. 캐서린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쩌면 엄마랑 캐서린이 자매처럼 지낼 수도 있잖아요.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내 손이 그녀의 얼굴을 내리쳤다. 수아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뺨을 감싸쥐며 나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높아졌다. 엄마, 대체 왜 이래요? 저를 때려요. 그러니까 아빠가 캐서린을 더 좋아한 거잖아요. 캐서린은 상냥하고 다정하지만 엄마는 이렇게 과거에 매달리는 쓴소리만 하는 늙은 여자니까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그녀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버렸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도 안에서 그녀의 후느낌이 들렸다. 정무와 에린이는 그녀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고 그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너무 고집스러워. 옛날 원한을 언제까지 붙잡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버림받은 거지. 진짜 고약한 노인네야. 내가 반평생 사랑했던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안전히 부서져 내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다. 수아와 정우는 열심히 일했지만 집값이 너무 비싸서 아직도 대출금을 갚고 있었다. 그들이 안쓰러워 매달 생활비를 도와줬다. 집 대출금뿐만 아니라 공과금, 식료품, 심지어 에린이의 미술 수업까지 내가 다 부담했다. 하지만 이제 떠나는 이상 그들에게 한 푼도 더 주지 않을 것이다. 수아는 몰랐겠지만 나는 다른 집을 하나 더 가지고 있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집이었다. 오래전에 만일을 대비해 사둔 집이었다. 정우가 언젠가 수아를 배신하지 않을까 두려웠던 나는 그 집을 내 이름으로 남겨뒀다. 원래는 내가 세상을 떠난 뒤 수아에게 물려줄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필요 없었다. 그 집은 내 피난처가 될 것이다. 남은 저축으로 나 혼자 편안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방에서 나왔을 때 수아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커피 테이블 위에 작은 케이크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초도 켜지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 초라해 보였다. 나는 망설임 없이 캐리어를 들고 문을 나섰다. 새벽 3시가 되어서라 새로운 집에 도착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부재중 전화도 읽지 않은 메시지도 없었다. 그녀는 내가 20년 넘게 키운 딸이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어쩌면 아픔이 좋은 일일지도 모른다. 이 아픔이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줄 테니까. 나는 평소에 맞춰둔 아침 알람을 껐다. 그리고 불을 끄고 이불을 덮었다. 쓸데없는 생각들을 밀어내며 잠을 청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꿈속에서조차 나는 과거로 끌려갔다. 찰스가 이혼을 고집했던 그 시절로, 나와 수아가 서로만을 유지하며 살았던 그 시절로. 찰스와의 이혼 후 나는 그의 재산 대부분을 가지고 나왔지만 수아는 아직 너무 어렸다. 아버지의 배신은 그녀의 세상을 산산조각 냈다. 그녀는 너무 충격을 받아 한동안 학교조차 갈 수 없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그녀 곁에 머물렀다.
밤이면 그녀는 악몽에 시달리며 잠에서 깨어나 소리쳤다. 아빠를 찾고 나를 찾으며 우리를 떠나지 말라고 애원했다. 나는 그녀를 꼭 안고 어릴 적 불러주던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밤새 그녀 곁을 지키며 아침이 되면 그녀의 숨소리는 고르게 변했고 얼굴은 평화로워졌다. 하지만 나는 밤새도록 그녀를 안고 있느라 허리는 뻐근하고 팔은 저려왔다. 그때의 수아는 그녀는 내 팔을 작은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주물러주며 속삭이곤 했다. 엄마, 내가 나아지게 해줄게요. 아프지 않게 해줄게요. 그녀는 참으로 사랑스럽고 착한 아이였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떴다. 휴대폰을 집어들어 시간을 확인했다. 알람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습관 때문에 평소 시간에 눈이 떠졌다. 다른 날 같았으면 부엌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을 것이다. 그리고 에린이를 깨웠겠지. 항상 바로 일어나지 않고 침대에서 뒹굴던 그녀를 달래고 안아서 일으킨 후 씻기고 머리를 단정히 따주고 식탁에 앉혀 아침을 먹였다. 에린이가 먹고 남은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오면 수아와 정우는 이미 출근한 상태였다. 그제야 나는 집안 청소를 시작하고 설거지를 하고 집을 정리했다. 내 하루는 온통 그들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나 자신만의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제 나는 일어나 나 자신만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 됐다. 식사를 마치고는 동네를 천천히 산책했다. 느긋하게 조깅도 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산책을 마치기도 전에 수아의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전화를 무시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무시했다. 그러나 다섯 번째 전화에서 손가락이 실수로 화면을 스쳐 전화를 받고 말았다. 스피커폰으로 전환하지 않았지만 수아의 목소리는 너무 커서 그럴 필요조차 없었다. 엄마, 밤새 어디 갔던 거예요? 엄마가 무슨 10대도 아니고 이렇게 집을 나가버리다니. 그리고 에린이는 유치원에 거의 지각할 뻔했어요. 엄마가 아침도 안 차려주고 우리가 굶은 채로 출근하길 바라는 거예요. 오늘 제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늦으면 안 된다고요. 그녀의 모든 말은 마치 내가 그들을 돌보는 것이 당연한 책임인 것처럼 들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수아는 멈추지 않았다. 엄마한테 부탁한 건 별거 아니었잖아요. 에린이 좀 봐주고 밥 좀 하고 집안일 좀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엄마는 우리 집에서 공짜로 살면서 저랑 정우는 죽어라 일하고 있는데 엄마는 집에서 편하게 지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냥 사라져버리겠다고. 엄마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기나 해요. 이기적이라고. 나는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바로 내가 평생을 희생하며 키운 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조차 보지 못했다. 아니, 아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어쩌면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여전히 슬픔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여전히 어떤 애착을 붙잡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수십 년 동안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제 내가 느끼는 것은 오직 실망감뿐이었다. 수아, 나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너희 집에 살았던 건 맞아. 하지만 대출금, 식료품비, 공과금은 다 내 돈에서 나갔다. 나는 내 집을 돌보고 내 아이를 돌보고 내 삶 전체를 책임졌어. 그런데 내가 그걸 내가 편하게 지낸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나도 더 이상 내가 나를 엄마로 원하지 않는다면 나도 더 이상 너를 딸로 필요로 하지 않아. 그 말과 함께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가 대답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 대화는 여전히 내 입안에 씁쓸한 맛을 남겼다. 그래서 나는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쇼핑을 하러 가기로 했다. 수년 동안 나는 내 시간과 돈을 모두 수아와 그녀의 가족에게 쏟아부었다. 쇼핑몰에 가는 일도 거의 없었고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사는 일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짐이 사라졌고 내 저축은 내가 잘 살기에 충분했다. 그러니 애 안 되는가? 예쁜 옷도 사고 아름다운 액세서리도 사고 멋지고 자유로운 노년의 여성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 그리 나쁘지 않은 생각이었다.
그러나 내가 오랜만에 자유롭게 쇼핑을 즐기기로 한 바로 그날 그를 마주치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찰스였다. 그는 캐서린과 나란히 걸으며 내 앞에 있는 옷가게로 들어섰다. 찰스는 나를 보자마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시선을 피했다. 반면에 캐서린은 얼굴에 넓은 미소를 띠며 자신만만한 태도로 나에게 다가왔다. 어머, 로라. 여기서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 옷 쇼핑하러 오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일부러 크게 들리도록 했다. 그녀는 고의적으로 내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가장된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정말이지. 집안일이랑 애들 돌보느라 항상 바쁘시잖아요. 좋은 옷을 사더라도 입을 시간이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이제야 어떤 노신사라도 눈에 들어오셨나 봐요. 그래서 좀 꾸미고 싶어진 거예요. 그녀의 도발적인 말은 근처 손님들의 시선을 끌었다. 사람들은 이런 가십을 좋아했다. 하지만 캐서린이 나를 공개적으로 망신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는 것을 지켜봤다. 그리고 가장된 놀라움을 표현하며 말했다. 어머, 캐서린. 내가 당신을 따라갈 수나 있을까요? 당신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내 남편 품에 안겼잖아요. 물론 두 아이도 데리고 말이죠. 그런 재능을 가진 당신을 내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내 말은 원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순간 가게 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곧이어 입구 쪽에 있던 한 여성이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어머, 저 여자가 집안을 망친 그 여자야. 캐서린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개졌다. 찰스는 즉시 앞으로 나서며 턱을 꽉 물고 말했다. 로라, 그만해. 나는 그를 손짓하며 군중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이 사람이에요. 자신의 딸을 버리고 남의 자식들에게 아빠 노릇을 하겠다고 떠났던 사람. 자기 자식을 뒤돌아보지도 않고 떠났던 사람이죠. 그런데 웃긴 건 그 아이들은 아직도 그를 아저씨라고만 부른다는 거예요. 내 마지막 말은 찰스의 심장을 깊이 찔렀다. 수년이 지나도록 그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캐서린의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제 공공장소에서 이 사실이 폭로되자 찰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어두워졌고 두 손은 옆구리에서 꽉 움켜쥐어졌다.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커졌다.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진짜 바보네. 또 다른 사람이 킥킥거리며 말했다. 안전 바닥치고 사는 사람이네. 캐서린의 분노는 그녀의 굳어진 얼굴 근육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그녀는 반박 대신 찰스의 팔을 잡아 끌며 출구로 향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치 운명이 비웃기라도 하듯 수아가 나타났다. 그녀는 퇴근 후 쇼핑몰을 지나가다가 캐서린을 발견한 것 같았다. 캐서린,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방금 전까지 분노와 좌절로 가득 차 있던 캐서린은 순식간에 자세를 바로잡고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 별일 아니야. 내 어머니가 아직도 나한테 화가 나 있는 것뿐이야. 내가 생일에 너희랑 같이 보내자고 부탁했던 게 잘못이었나 봐.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적당히 슬픔이 섞여 있었다. 수아의 눈이 나를 향했다. 그녀의 입술은 얇게 다물어졌고 우리의 싸움으로 인해 여전히 화가 나 있는 듯했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캐서린의 손을 잡고 나를 향해 비난의 눈초리를 보냈다. 엄마,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애처럼 때를 쓰실 거예요? 캐서린 좀 봐요. 그녀는 친절하고 온화하고 이해심도 많아요. 그런데 엄마는 항상 이렇게 쓴소리만 하고 화만 내잖아요. 아빠가 왜 엄마 대신 캐서린을 선택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녀의 말은 내 심장을 정통으로 찔렀다. 나는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세게 내리쳤다. 수아는 놀라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손은 본능적으로 뺨으로 올라갔고 그녀의 눈은 충격으로 크게 떠졌다. 엄마, 또 저를 때리셨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삶보다 더 사랑했던 딸. 하지만 지금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오직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차갑고 단절된 깨달음이었다. 나를 그녀와 이어주던 마지막 끈이 안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이 아이, 이 여자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었다. 나는 손을 뻗어 그녀를 밀쳤다. 그리고 그녀를 캐서린과 찰스 쪽으로 밀어붙이며 말했다. 그들이 그렇게 좋으면가 가서 그들을 엄마, 아빠라고 불러. 나는 더 이상 내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 수아는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리며 캐서린의 팔을 감았다. 마치 나를 조롱이라도 하듯. 좋아요. 누가 엄마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겠어요. 캐서린이 엄마보다 훨씬 나은 엄마예요. 적어도 그녀는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엄마처럼 쓴소리만 하는 늙은 여자가 아니니까요. 그녀는 찰스와 캐서린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오늘 밤 당신들 집으로 갈 거예요. 우리 진짜 가족처럼 저녁을 먹을 거예요.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우울해하는 그런 식 말고요. 그녀가 말하며 움직이는 동안 그녀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다. 운전면 어징이었다. 그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는 작았지만 본능적으로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면허증은 사진이 위로 향한 채 떨어져 있었다. 최근에 찍은 사진과 함께 이름이 선명히 보였다. 수아 스펜서. 나는 얼어붙었다. 수아도 내 시선을 따라 면허증을 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표정에는 잠깐 죄책감이 스쳤지만 곧 이를 감추며 코를 문지르며 말했다. 그냥 이름일 뿐이잖아요. 아이가 아빠 성을 따르는 게 뭐가 이상해요. 아빠는 자기 이름을 물려줄 다른 아이도 없잖아요. 제가 그냥 맞게 해드린 거예요. 이것까지 문제 삼으실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목소리에는 이미 짜증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말을 거의 듣지 못했다. 나는 그저 그 이름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한때 그녀는 내게 울며 부탁했었다. 아빠 성 싫어요. 이제는 아빠도 싫어요. 그녀는 내 품에 웅크린 채 흐느끼며 말했다. 이제 우리 둘뿐이에요. 엄마. 우리는 서로만 있으면 돼요. 엄마 성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우리 항상 함께일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수아 스펜서였다. 그녀는 우리 사이의 마지막 남은 연결고리를 지워버렸다. 나는 손을 들어 그녀를 향해 흔들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내 마음대로 해. 내 이름도 내 삶도 이제 나와는 아무 상관없어. 좋든 싫든 난 여전히 엄마 딸이에요. 그녀는 팔짱을 끼고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이제 그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집은 엉망이고 청구서들은 쌓여가고 있어요. 엄마가 대출금도 내고 공과금도 냈잖아요. 저랑 잭은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고 아이도 키워야 해요. 엄마가 떠난 이후로 한 푼도 저축하지 못했어요. 이게 다 엄마 탓이에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내 손이 다시 그녀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다. 나가. 나는 완전히 지쳤고 더 이상 그녀의 헛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나는 뒤돌아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뒤에서 그녀가 발을 구르며 소리쳤다. 엄마, 스스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난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또 날 때렸어요. 아빠가 엄마를 애 떠났는지 알겠네요. 내 걸음이 멈췄다. 천천히 몸을 돌리자 그녀는 내 눈을 바라보며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이겼다는 듯 내가 결국 굴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래서 나는 아직 버리지 않은 쓰레기 봉투 하나를 들어 그녀의 머리 쪽으로 던졌다. 수아, 나는 차분히 말했다. 찰스가 날 떠난 건 그가 눈이 멀었고 바보였기 때문이야. 하지만 너는 그의 친딸이었는데도 그는 너를 버리고 자기 자식도 아닌 아이들에게 갔잖아. 그러니까 말해봐. 우리 둘 중 누가 진짜 웃음거리인지.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다. 아마 분노였거나 아니면 부끄러움이었겠지. 하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다시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이번엔 정말로 떠날 준비를 했다. 그녀가 또다시 무슨 말을 하려는 순간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짜증난 표정으로 화면을 확인하더니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녀는 숨을 들이키며 애쳤다. 뭐라고?
집에 불이 났다고. 그녀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려 달려갔다. 그녀와 함께 온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 그녀를 따라가며 외쳤다. 스펜서 씨, 오늘 집 보러 가기로 한 거 아니에요. 제게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잭과 수아가 결혼하고 애니를 낳은 후 나는 그들과 함께 살았다. 나는 그들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관리하며 수년간 그들과 함께 살았다. 그 동네는 내 집이었고 나는 그곳에서 많은 친구를 사귀었다. 특히 조이와는 친했다. 조이는 그 동네의 비공식 뉴스 채널이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가장 먼저 알고 절대 혼자만 알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수아의 집에 불이 난 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조이가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화면에 나타난 조이는 활짝 웃고 있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돌려 수아의 불에 탄 아파트 창문을 비췄다. 로라, 내 고마움을 모르는 딸이 결국 벌을 받아서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는 지난 몇 달 동안 벌어진 일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내가 떠난 이후 수아는 나를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내가 그녀를 여러 번 때린 일에 분노하며 그녀는 캐서린과 더 가까워졌다. 그런데 캐서린의 두 자식은 결코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데이비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공부도 싫어하고 일도 싫어하며 하루 종일 빈둥거리는 게 그의 일이었다. 수잔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일에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부자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다 캐서린은 수아가 큰 집을 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비록 아직 대출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충분히 좋아 보였던 모양이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두 아이를 수아에게 떠넘겼다. 우린 이제 한 가족이잖아. 캐서린은 이렇게 말하며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고 했다. 물론 데이비드와 수잔은 부끄러움 따위는 없었다. 그들은 매일같이 빈손으로 수아의 집에 들렀고 떠날 때는 음식과 술을 한 알음 들고 나갔다. 데이비드는 심지어 그의 한심한 친구들을 데려와 파티를 열기 시작했다. 집은 점점 엉망이 되었다. 잭은 참다 못해 강하게 반대했고 그와 수아는 크게 싸웠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밤 일이 터졌다. 데이비드는 또다시 친구들을 몰래 초대했다. 그들은 술에 취했고 그중 한 명이 소파에서 담배를 손에 든 채 잠이 들었다. 바로 옆에는 열린 술병이 놓여 있었다. 작은 부주의 하나로 담배가 떨어지고 술이 쏟아졌다. 그리고 그 순간 집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다. 잭은 퇴근 후 집에 도착했을 때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데이비드는 가장 먼저 밖으로 뛰어나왔다. 그런데 잭을 보자 그는 부끄러움은커녕 욕을 퍼부었다. 이딴 집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잖아. 내 잘못이야. 그리고는 잭에게 보상을 요구했다. 잭은 참지 못했다. 길 한복판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다. 이웃들이 나와 싸움을 말렸지만 두 사람 모두 물러서지 않았다. 그때 수아가 도착했다. 그녀가 혼란 속으로 들어서는 순간 잭과 데이비드는 서로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녀를 향해 화살을 돌렸다. 둘은 함께 그녀를 몰아세우며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떠넘겼다. 좋든 싫든 난 여전히 엄마 딸이에요. 그녀는 팔짱을 끼고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이제 그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집은 엉망이고 청부서들은 싸려가고 있어요. 엄마가 대출금도 내고 공과금도 냈잖아요. 저랑 잭은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고 아이도 키워야 해요. 엄마가 떠난 이후로 한 푼도 저축하지 못했어요. 이게 다 엄마 탓이에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내 손이 다시 그녀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다. 나가. 나는 완전히 지쳤고 더 이상 그녀의 헛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나는 뒤돌아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뒤에서 그녀가 발을 구르며 소리쳤다. 엄마, 스스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난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또 날 때렸어요. 아빠가 엄마를 애 떠났는지 알겠네요. 내 걸음이 멈췄다. 천천히 몸을 돌리자 그녀는 내 눈을 바라보며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이겼다는 듯 내가 결국 굴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래서 나는 아직 버리지 않은 쓰레기 봉투 하나를 들어 그녀의 머리 쪽으로 던졌다. 수아, 나는 차분히 말했다. 찰스가 날 떠난 건 그가 눈이 멀었고 바보였기 때문이야. 하지만 너는 그의 친딸이었는데도 그는 너를 버리고 자기 자식도 아닌 아이들에게 갔잖아. 그러니까 말해봐. 우리 둘 중 누가 진짜 웃음거리인지.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다. 아마 분노였거나 아니면 부끄러움이었겠지. 하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다시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이번엔 정말로 떠날 준비를 했다. 그녀가 또다시 무슨 말을 하려는 순간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짜증난 표정으로 화면을 확인하더니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녀는 숨을 들이키며 애쳤다. 뭐라고? 집에 불이 났다고. 그녀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려 달려갔다. 그녀와 함께 온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 그녀를 따라가며 애쳤다. 스펜서 씨, 오늘 집 보러 가기로 한 거 아니에요. 잭의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잭과 수아가 결혼하고 애니를 낳은 후 나는 그들과 함께 살았다. 나는 그들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관리하며 수년간 그들과 함께 살았다. 그 동네는 내 집이었고 나는 그곳에서 많은 친구를 사귀었다. 특히 조이와는 친했다. 조이는 그 동네의 비공식 뉴스 채널이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가장 먼저 알고 절대 혼자만 알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수아의 집에 불이 난 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조이가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화면에 나타난 조이는 활짝 웃고 있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돌려 수아의 불에 탄 아파트 창문을 비췄다. 로라, 내 고마움을 모르는 딸이 결국 벌을 받았어.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는 지난 몇 달 동안 벌어진 일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내가 떠난 이후 수아는 나를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내가 그녀를 여러 번 때린 일에 분노하며 그녀는 캐서린과 더 가까워졌다. 그런데 캐서린의 두 자식은 결코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데이비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공부도 싫어하고 일도 싫어하며 하루 종일 빈둥거리는 게 그의 일이었다. 수잔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일에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부자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다 캐서린은 수아가 큰 집을 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비록 아직 대출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충분히 좋아 보였던 모양이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두 아이를 수아에게 떠넘겼다. 우린 이제 한 가족이잖아. 캐서린은 이렇게 말하며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고 했다. 물론 데이비드와 수잔은 부끄러움 따위는 없었다. 그들은 매일같이 빈손으로 수아의 집에 들렀고 떠날 때는 음식과 술을 한 알음 들고 나갔다. 데이비드는 심지어 그의 한심한 친구들을 데려와 파티를 열기 시작했다. 집은 점점 엉망이 되었다. 잭은 참다 못해 강하게 반대했고 그와 수아는 크게 싸웠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밤 일이 터졌다. 데이비드는 또다시 친구들을 몰래 초대했다. 그들은 술에 취했고 그중 한 명이 소파에서 담배를 손에 든 채 잠이 들었다. 바로 옆에는 열린 술병이 놓여 있었다. 작은 부주에 하나로 담배가 떨어지고 술이 쏟아졌다. 그리고 그 순간 집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다. 잭은 퇴근 후 집에 도착했을 때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데이비드는 가장 먼저 밖으로 뛰어나왔다. 그런데 잭을 보자 그는 부끄러움은커녕 욕을 퍼부었다. 이딴 집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잖아. 내 잘못이야. 그리고는 잭에게 보상을 요구했다. 잭은 참지 못했다. 길 한복판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다. 이웃들이 나와 싸움을 말렸지만 두 사람 모두 물러서지 않았다. 그때 수아가 도착했다. 그녀가 혼란 속으로 들어서는 순간 잭과 데이비드는 서로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녀를 향해 화살을 돌렸다. 둘은 함께 그녀를 몰아세우며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떠넘겼다. 몸을 심하게 떨며 수아의 눈에서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숨은 거칠었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다. 그 아중에 수잔은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가볍게 넘기며 애니 쪽으로 몸을 숙였다. 애야,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너희 엄마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같지 않니? 어른들은 원래 이런 일들 자주 하거든. 그런데 내 엄마는 별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네. 수아는 고개를 번쩍 들며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수잔을 노려봤다. 내 딸 건드리지 마. 그녀는 소리치며 앞으로 달려들어 애니를 수잔에게서 강하게 끌어당겼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갔고 애니는 비명을 질렀다. 작은 눈에는 금세 눈물이 맺혔고 그녀는 수아의 팔을 툭툭 치며 저항했다.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나 엄마 싫어. 수아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애니, 그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내 엄마야. 내가 널 낳았고 내가 널 키웠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녀는 손을 들었다. 애니를 붙잡으려는 건지 아니면 혼내려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애니는 그녀의 손목을 깨물었다. 아아! 수아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고 애니는 그 틈을 타 수잔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애니는 돌아서서 수아를 노려보며 얼굴을 잔뜩 찡그렸다. 엄마는 항상 나한테 못되게 굴잖아. 나 엄마랑 있기 싫어. 수잔이 내 엄마였으면 좋겠어.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수아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떨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충격으로 흐릿해졌고 그때 그녀의 시선이 내 눈과 마주쳤다. 단 한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얼굴은 읽을 수 없는 감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고통, 깨달음, 어쩌면 처음으로 그녀는 모든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냉혹한 아이러니인지 이해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나였다. 그녀가 내게 했던 모든 상처, 배신, 모욕이 그대로 그녀에게 돌아왔다. 이제는 그녀가 버림받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날 하루 종일 주위가 내게 보낸 메시지들은 내가 이미 눈으로 본 것들을 확인시켜 주었다. 집이 불타버린 이유, 수아, 잭, 그리고 애니는 찰스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 하지만 나 없이 그들 사이의 긴장은 점점 더 커져갔다. 학교 등하교를 챙겨줄 사람이 없었고 결국 수아는 직장을 그만두고 애니를 전적으로 돌보게 되었다. 그 사이 수자는 잭의 수입에 눈독을 들었고 둘 사이에 유혹이 오가다 결국 침대까지 함께하게 되었다. 찰스와 캐서린은 이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며 이를 덮어주었다. 심지어 애니조차 몇 번이나 그들을 목격했지만 막대사탕 하나면 그녀의 입을 막기에 충분했다. 결국 수아는 모든 것을 잃었다. 잭은 수잔을 위해 그녀를 버렸고 집은 사라졌으며 찰스와 캐서린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다. 심지어 애니마저 수잔과 함께 있겠다고 울부짖으며 수아에게 돌아가길 거부했다. 수아는 완전히 버림받았다. 처음에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녀는 찰스를 찾아갔지만 찰스는 그녀를 전염병처럼 피했다. 넌 이제 성인이잖아. 그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알아서 해결해. 그녀는 캐서린을 찾아갔다. 한때 그녀를 따뜻하게 부르던 엄마를 다시 찾았지만 이번에는 문 밖에서조차 들여보내지 않았다. 캐서린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심했다. 난 데이비드와 수잔만 내 자식으로 인정해. 넌 그저 남이야. 그제야 수아는 깨달았다. 그녀는 결코 가족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이용당했을 뿐이었다. 길거리를 방황하며 상처받고 망가진 채 그녀는 마지막으로 갈 곳을 떠올렸다. 바로 그녀의 어머니, 나의 집이었다. 그날 밤 수아는 내 문 앞에 서 있었다. 지치고 망설이는 모습으로. 어쩌면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내게 거짓말을 했고 나를 배신했으며 내 사랑을 당연히 여겼다. 심지어 내 앞에서 나를 조롱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아무것도 없었다. 손을 떨며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다. 내가 문을 열었을 때 내 얼굴에는 놀라움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차분함만이 있었다. 수아의 입술이 열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목은 마른 상태였고 멈출 수 없었던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바라봤다. 내가 무엇을 느껴야 할까? 씁쓸함, 슬픔, 만족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닐까? 그러나 내 머릿속에는 어느새 어린 시절의 수아와 우리가 서로에게 전부였던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나는 침묵을 길게 이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뭐가 잘못됐다는 거니? 수아는 숨을 들이쉬며 울음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들 편에 서지 말았어야 했어요. 엄마를 아프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엄마가 항상 저를 용서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해준 모든 걸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녀는 멈추지 않고 모든 잘못을 고백하며 반복해서 사과했다. 마치 깊은 후회로 과거를 되돌릴 수 있을 것처럼. 나는 그녀가 말하도록 두었다. 끼어들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가 마침내 침묵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한 발짝 옆으로 비켜섰다. 들어와. 그날 밤부터 수아는 내 용서를 강요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 권리를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수아는 조용히 불평 없이 내 집에 들어왔다. 그녀는 과거처럼 내가 그녀를 사랑해주길 바라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배워가기 시작했다. 요리하는 법, 청소하는 법,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돌보는 법, 마치 내가 한때 그녀를 돌봤던 것처럼. 그녀는 더 이상 내가 두 팔 벌려 환영해주길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머물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쌓아올린 벽도 조금씩 허물어졌다. 나는 여전히 차갑게 굴었고 거리를 두었지만 예전처럼 강렬한 원망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빵집 앞을 지나쳤다. 충동적으로 나는 수아가 좋아했던 페이스트리를 한 상자 샀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것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수아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녀의 손이 떨렸고 눈에는 새로운 눈물이 맺혔다. 어쩌면 나는 그녀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그녀에게 기회를 줄 준비는 되어 있었다. 몇 년 후 수아는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직장에서 안정감을 찾았고 독립심을 되찾았으며 결국 내 집에서 멀지 않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자주 찾아왔다. 신선한 꽃을 가져오고 직접 만든 간식을 가져오고 저녁에는 나와 함께 산책을 했다. 처음으로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일방적이지 않았다. 더 이상 내가 주기만 하고 그녀가 받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었다. 우리는 균형을 찾았다. 그날 그녀는 직접 만든 컵케이크를 한 쟁반 들고 왔다. 그녀가 그것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을 때 나는 하나를 집어들어 한 입 물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괜찮네. 맞은편에서 수아의 입술이 부드럽게 올라가며 진심 어린 미소가 떠올랐다. 우리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녀도 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가지고 있었다.